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하는 파트 중에서 4.19 혁명까지 1950년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면은 좋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 정리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오늘 수업할 내용 이제 4.19 혁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 혁명 196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건 1948년 이제 재헌의회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1940년대가 이제 끝나는 1950년이 되는 과정에서 뭐 친일파 청산 문제라던가 뭐 김구 선생님 암살 그리고 농지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1950년에 있었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됩니다. 이게 이제 6.25 직전에 있었던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래 처음 이제 우리가 50 총선거 때는 참여하지 않았었던 김구 선생님이라던가 좌우 합작 운동을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이 선거에서는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의 그 구성 자체가 정부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재임이 좀 두 번째 임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파들을 이제 탄압을 하고 이제 자유당을 조직을 하면서 이제 그 헌법 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52년 부산에서 있었던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직선으로 하는 방식의 개헌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는 국회 구성상 이제 이 개헌안이 통과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일대에다가 계엄령이라고 하는 일단 비상 그런 헌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이런 계엄령을 선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타고 출근을 하던 출근 버스를 이제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이제 군대에서 이제 끌고 가게 만드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헌안에 따라 1952년 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54년에 그 다시 이제 3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서 개헌안을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4.4.5입 개헌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54년에 있었던 개헌안이고요. 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두 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대통령에 한해서는 두 번, 뭐 세 번 이런 게 없이 이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사안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은 계속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대통령부터는 4년에 두 번 임기를 지켜야 하지만 첫 번째 대통령은 예외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4.4.5입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올림 그러면은 뭐 1.5 그러면은 2로 계산하고 1.4 그러면 1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4는 죽이고 5는 올린다라는 뜻으로 해서 4.4.5입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선거 결과가 그
그 0.1 단위에서 개헌안의 그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그 원 구성 상황에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그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그 딱 그 0점 단위에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우리가 나눠서 뭐 예를 들면 이게 163명 이렇게 되면 163점 몇몇몇몇 이렇게 나가면은 163점 몇몇몇 이렇게 나가는 거면 164 이상이 돼야 통과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이제 다음 날 이제 통과가 안 된 걸로 발표가 된 다음 날에 계산이 잘못됐다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163점 점점점점 나왔던 것들은 163.5를 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에도 없는 반올림 규정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이게 이제 1954년 4.4.5입 개헌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계속 보시면 이제 반공을 위해서 뭐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독재를 했다. 이거는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보안법 뭐 통과를 시킨다던가 뭐 언론을 통제하는 뭐 경향신문을 폐간한다던가 진보당 사건 해서 1958년 조봉암 선생을 처형한다던가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단 선거를 통해서 살펴를 보면 1952년 선거에서 대통령의 당선이 두 번째 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56년에 세 번째 선거에 나와요. 이 세 번째 선거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이제 그 후보로 계시는 중에 이제 야당 후보였었던 그 대통령 후보분께서 돌아가십니다. 자, 선거 유세 기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당선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2 야당 후보로 나왔던 분이 바로 여기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당하신 조봉암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조봉암 선생님이 그 제2 야당 후보로 군소 후보였는데 제1 야당 후보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표가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향해서 이제 찍은 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긴 하지만 이게 세 번째 이후 네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공산당을 이제 잡는 그런 활동들이 공산당을 잡는다는 핑계로 이제 이승만 정권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에게 비판적이었었던 경향신문도 폐간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봉암 선생을 이제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1958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2등을 한 후보를 이제 처형을 해버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재심을 통해서 이제 조봉암 선생의 무죄가 이제 판결이 다시 되었고요. 당시 이제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처형의 주요 이제 그 이유였는데 이때 조봉암 선생이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북한과 함께 평화 통일을 주장을 했다. 북한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같아서는 좀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시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임기를 하는 1960년에 이제 3월 15일 날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1960년 선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장기 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원조 축소에 따라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즉 이제 요즘으로 치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원래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경제적인 그런 그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 이제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이제 5년, 6년, 7년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던 것들을 이제 유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손쉽게 운영을 했었던 경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3.15 부정선거는 이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야당 후보가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야당 후보가 이제 유력한 야당 후보가 사망을 하면서 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고 당시 이제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는 우리 1공화국 헌법상에서 부통령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부정선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네 번째 임기로 접어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중에 돌아가실 상황도 이제 예상을 좀 예견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제 유고시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 상황이 생기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부통령은 1956년 선거에서 장면이라고 하는 야당 후보가 부통령으로 당선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부통령을 다시 또 그 장면 씨가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씨를 이제 부통령에서 떨어뜨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었던 이제 이기붕이라고 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뭐 투표함을 바꿔친다던가 아니면은 투표를 미리 해서 죄송합니다. 자, 투표를 미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미리 접어서 넣은 표들을 넣는다던가 뭐 정전을 통해서 뭐 투표함을 바꿔친다던가 뭐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당일날부터 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시위를 이제 경찰들을 동원해서 진압을 했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산의 학생이었었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김주열 학생이 이제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이제 바다에서 떠오른 시신에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자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는데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끝내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시 동대문 지역의 깡패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4월 19일 날 전 대학으로 이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몰려갔었던 학생들 이때는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로 이제 몰려가서 이제 이승만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이 당시 경무대 청와대를 지키던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위를 멈추지 않자 이제 군을 개입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군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가 중립을 선언을 하고 또 당시 이제 가장 그 지식인으로서 이제 위치가 높아졌던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교수님들까지 시위에 가담을 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날 이제 하야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와이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1공화국 이제 이승만 정권은 끝이 나게 된 겁니다. 뭐 의의를 살펴보시면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시민이 결합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거저 생긴 거였다면 이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피를 흘리고 이제 희생을 하고 이제 갖고 오게 된 거죠. 민주주의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알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제2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통령이었었던 장면 씨가 이제 중심이 돼서 민주당 내각이 성립이 되고요. 이거를 제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제2공화국의 특징은 내각 책임제의 국회 양원제로 하는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 하고 있는 그
그 의원 내각제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었던 개헌이 이제 이공화국 헌법 개헌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했고요.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권이 꾸려졌고요. 당시 이제 그 국가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을 뽑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보선 그리고 총리 장면으로 하는 민주당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사실상 그 모든 권력은 총리 장면 씨에게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년 이상 동안 6.25 전쟁을 포함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라던가 이런 거를 거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이 4.19 혁명 이후에 이공화국 정권 기간 동안에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계 사회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다는데 6.25 전쟁 때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가족들이라던가 아니면은 6.25 전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참전 용사들이죠. 이제 참전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그런 우리 요즘은 국가유공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것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에게 이제 협조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거기다가 학생들이나 진보 세력들은 그동안 엉들려 있었던 평화로운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사실 이 혼란은 민주주의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면 사실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런 다양한 그런 계층이라던가 다양한 세력들의 목소리를 모두 다 내뱉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조율되면서 정치가 돌아가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공화국 당시에 4.19 혁명 이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것들은 이 당시 기준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민주주의 모습이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잘 이제 해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민주당도 그 안에서 이제 당내 분열 등이 일어나고 대립하고 하면서 같은 민주당이지만 신파 구파라고 하는 그 파벌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서로 대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혼란의 대처를 제대로 못한 데다가 이제 뭐를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정변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됐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이제 1950년대 정치적 상황들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 70년대를 관통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10월 유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